보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2 그 27번째 개화 정책이 추진되고 개화에 대한 반발, 위정 척사 운동이 일어난 내용, 이모군란과 위정 척사 운동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문을 열고 다른 나라하고 상업적으로 교류하자. 개국 통상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들어와 있었죠. 그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흥선대원군 때랑은 안 받아들여지다가 이제 민씨 정권 들어서면서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개국 통상론. 대표적인 선구자는 바로 박교수와 제너럴 시어머노 사건의 주역이죠. 그리고 오경석은 중인으로서 통역하는 사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박교수는 이제 노론 집안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오경석은 이제 중인입니다. 이들은 중국을 왕래하며 서양 기술의 우수성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해국도지, 외국에 대한 그 각 나라에 소개하는 인문지리 있었는데요. 영환지략, 이건 지도까지 포함된 각 나라 소개하는 역시 지리서, 이런 것 등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백의 정승, 하얀 옷을 입은 정승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중인 유홍기 등도 문호 개방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선생님, 유홍기에다가 초록아트를 펴놓은 이유는 이 양반이 이제 개화파들을 형성하는데 비록 중인이지만 양반 자제들을 자기 집 사랑방에 모아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줘서 개화파들을 이끌었던 사람, 길러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개화파가 형성이 됩니다. 김옥균, 박영효 등에게 세계 정세와 서구 문물을 전달해줬던 박교수라든가 유홍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키워진 사람들. 그래서 김옥균은 청나라의 양무운동, 일본의 메이주신과 같은 근대화 정책, 개화 정책이 주변 나라에서 추진되자 우리도 그런 걸 해야 된다,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제 문호를 개방하고 나서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자 핵심 실무 관료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총괄 기구로 조선 정부에서는 통리 기무화문, 이름 좀 이상하죠? 우리나라 스타일의 기구 명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청나라가 양무운동, 서양과 문호를 개방하고 양무운동을 하면서 총리 각국 사무화문이라는 걸 설치하는데 그것의 이름은 좀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기무화문 밑에 12사를 두어가지고 외교, 군사 등의 업무를 12개로 나눠가지고 역할을 추진했고요. 개화파들이 이곳에 등용이 돼서 이제 개화 정책을 펼칩니다. 5군영을 2군영으로 줄이고 그 돈 가지고 이제 새로운 군대, 교련별 때 별기군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외교 사전을 보냈는데요. 근대화에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수집할 요량이었죠. 일본에는 수신사라는 이름으로 2차례에 걸쳐서 보냅니다. 1차는 김기수, 2차는 김홍지. 김홍직 같은 경우에는 그 무관세 이 조약을 좀 개정하려고 갔다가 결국 실패를 했지만 일본의 발전상을 파악하고 왔고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들어왔죠. 그리고 조사 시찰단, 조선 선비, 일본 시찰, 조사 시찰단을 대대적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갔던 사람들, 조선 선비들에게 고종이 암행의사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몰래 가서 이런 너는 군사 분야, 너는 법률 분야, 너는 교육제도를 보고하라, 뭐 이런 식으로 비밀리에 암행의사 명령을 내려서 보내게 됐고, 그들이 가서 이제 일본의 근대 시설과 제도를 시찰하고 돌아와서 실로 강성하이더이다라는 보고서도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도 적극적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청나라도 배울 점이 있죠. 영선사를 청나라에 파견하게 되는데 청나라는 양무운동을 했기 때문에 주로 서양의 군사기술 같은 것을 근대식 군사기술 같은 게 발달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서양의 무기와 근대식 군사훈련 이런 관련된 기술을 배워오도록 했습니다. 국가에서 돈을 좀 국비 유학생인데 돈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중도에 돌아오고 말았지만 김윤식 같이 이렇게 갔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기기창이라는 걸 설치해서 근대 무기를
만드는데 기여를 합니다. 기기창에도 초록 하트, 우리 스스로 무기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 보빙사를 파견했는데요. 미국이 다른 나라와 달리 조선을 좀 뜯어먹을 게 있는 나라로 봤을까요? 조선에는 다른 나라들보다 격이 높은 그 공사를 파견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영사가 아니라 공사를 파견해 주니까 고맙다라는 뜻으로 나라에서는 이렇게 미국에 특별히 이 보빙사를 보내게 됐고, 이렇게 보빙사로 갔던 사람들이 미국의 근대 시설을 보고 돌아옵니다. 이런 개화 정책이 추진되자 이거 돈이 많이 들겠죠. 재정 지출, 세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힘들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주로 우리나라에서 가져가는 게 또 쌀이거든요. 쌀이 많이 이렇게 수출돼 버리면 우리나라에서 쌀이 부족해지겠죠. 쌀이 부족해지면 쌀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루벌어 먹고 사는 서민들의 생활은 악화하게 되고 안 좋게 되고, 별기군과의 차별로 급료가 많이 밀렸던 구식 군인들은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무려 13개월이나 급료가 밀렸다고 해요. 드디어 선해청에 월급 받으러 오란 말에 기분 좋게 뛰어갔던 구식 군인들은 겨와 모래가 섞인 쌀을 지급받게 됐고요. 결국 봉기하게 됩니다. 불만이 터져버린 거죠. 그리고 구식 군인들을 대우해줬던 서구 세력과 맞서 싸웠던 흥선대원군을 지지하고 있던 이들은 대원군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사실상 이모군란은 흥선대원군이 뒤에서 배후 조종한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또 나오는 게 뭐 이런 이유입니다. 이 전까지는 그냥 단순한 봉기였다라면 흥선대원군이 수습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뭔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들은 분노한 구식 군인들과 그 다음에 하층민들은 정부 고관, 여기서 이 정부 고관은 선해청 당상관이었던 누구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민씨 일파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죽였고, 일본인 교관, 별기군 장교죠. 교관도 살해하게 되고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게 됩니다. 하층민이 가담하게 되고, 하층민들이 가담한 이유는 이들이 군인 가족들도 있었지만 실은 쌀값 상승 때문에 힘들어진 도시 빈민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고종은 흥선대원군에게 이모군란을 수습해달라고 권력을 위임하게 되고, 결국 이렇게 대원군이 신식군대 다시 없애고 모든 개혁을 좀 원래대로 돌리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죽었다라고 주장했던 민비는 궁궐로 쳐들어온 구식 군인들과 그 도시 빈민층들에게 타겟이었죠. 도망을 가게 되고, 장원까지 도망갔던 민씨가 요청으로 청나라에서 군대가 들어와서 얘들을 진압하고요. 대원군을 청나라로 압송해 가버립니다. 여기에는 일본의 군사 개입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적극적으로 청나라가 대원군을 책임자로 지목해서 데리고 가면서 일본군의 군사 개입을 차단하고, 그리고 고종에게 네 아버지는 내가 데리고 있다, 일종의 볼모죠, 인질로 데리고 있음으로써 조선 정부를 간섭하기 위해 했다, 그런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청나라 군대는 철수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그대로 주둔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외국 군대가 주둔하게 되는 첫 사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건상, 멜렌도르프 같은 사람을 우리나라의 고문으로 보내서 내정을 간섭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배웠었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름도 길어라. 이걸 체결해서 경제적인 침투를 강화하게 되고요. 일본은 자신들의 그 교관이 죽었고 공사관이 불타버렸기 때문에 조선에게 이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공사관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병력도 없어서 그런 거 아니요? 라고 주장하면서 재물포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죠. 뭐 규모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20에서 150여 명 사이. 이걸 그림으로 정리해보면 모래와 겨가 섞인 쌀을 지급받은 구식 군인들은 신식군인 별기군과 차별을 받고 있었고, 결국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대원군은 모든 개화 정책을 스탑 시키고 원래대로 돌리려고 했고, 민씨 정권의 부탁을 받은 청나라 군대가 개입을 해서 진압을 하죠.
청나라 군대가 개입해서 진압을 하고 민씨정권은 청나라와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하고 더욱더 청나라의 속국화되어 갑니다. 보호국처럼 되어가는 거죠. 그 다음 10분 위정척사운동까지 한번 해봅시다. 위정척사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것을 지키고 바를 호위한다. 사악한 것을 척결한다. 바른 것은 성리학, 사악한 것은 서학이겠죠. 양반 유생층 등이 성리학적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전개한 운동, 위정척사운동. 위정척사운동은 그 시기별로 좀 특징이 있습니다. 1860년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우리나라가 하고 있을 때죠. 그렇다면 조정과 의견이 일치하네요. 만약에 그들이 계속 통상을 요구한다면 화해할 수 없고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게 뭡니까? 병인양요 때 실제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항로, 기정진 등. 이럴 때는 정부하고 관계가 좋죠. 맑음입니다. 서로 의견이 통일이 되니까. 그런데 1870년대 정부가 이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합니다. 개항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개항을 반대합니다. 대표적인 주자 최익현. 나라에서는 아니 우리는 서구하고 개항하려는 게 아니라 원래 일본하고 개항하려고 하는 거야. 일본은 원래부터 알던 옆에 있는 나라 아니냐라고 하자 외놈과 양놈은 똑같습니다. 외양일체론을 펼친 최익현. 외양일체론을 펼치며 반대하죠. 점점 이제 정부와 위정처사파의 관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구름이 지기 시작합니다. 그림 1880년대 이제 이미 개항을 했고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화를 반대하겠죠. 그런데 개화를 특히 미국하고 수교하라는 조선 책략이 유포되니까 이 조선 책략을 불태워버리거나 안 된다, 유포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서 이만송 같은 분은 퇴계 이황의 후손입니다. 영남지방 10,000명이 임금님께 상소문을 올리죠. 영남 만인소 운동을 주도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정부하고 사이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 안 좋아지는 거죠. 비가 오고 있네요. 이러한 위정척사운동은 반외세, 반침략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항일의료운동으로 계승됩니다. 하지만 성리학적 사회, 근대화돼야 되는데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고수함으로써 양반들 외에는 지지한 사람들이 없겠죠. 기반이 약화됐다. 개화정책 추진과 개화파와 위정척사파 그림을 선생님이 그림판서로 정리해 놓은 건데요. 개화파 대 위정척사. 보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13분? 아휴, 안 되겠네요. 한 번에 끝내고 싶었는데 결국은 나눠서 또. 갑신정변은 좀 남았는데 시간 부족하니까 2분 30초밖에 없네요. 끊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